안녕하십니까. 마음글 마스터 강사 홍수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워크북으로 이 마음글을 쓰는데 워크북에 설명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영상 강의도 함께 드립니다. 먼저 내 마음의 나무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마음을 나무에 빗대서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나무는 자주 돌보고 물도 잘 주고 가꾸면 가꿀수록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면 열매도 잘 맺고 잘 자라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나무를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고 나무를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미학적으로 잘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이 나는 대로 그리려고 할 때 떠오르는 모습 그대로 5분 이내에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이름도 한번 붙여주시고요. 이 나무의 특징이 뭘까?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옆에 그리시면서 써주시면 됩니다. 나무 그리기는 워크북이 단계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쓰실 때마다 맨 앞쪽에 그리도록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이 나무의 모습이 신기하게도 자꾸 바뀝니다. 저는 마음글 쓰기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나무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내 마음의 날씨입니다. 내 마음의 날씨는 조금 전 그린 여러분들이 마음 나무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날씨를 살펴볼 때는 내 마음 나무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에 눈이 하나 더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카메라가 되어 내 나무가 있는 숲의 하늘을 날아갑니다. 내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찾은 분들은 줌인해서 내 나무에게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나무를 눈썹 사이에 있는 마음의 눈 카메라로 살펴보세요. 나무가 잘 있는지, 색은 변하지 않았는지, 혹시 목이 마른 상태는 아닌지, 주변의 날씨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시면 신기하게 그 모습이 변합니다. 관찰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날씨 명상을 처음 하실 때는 머리로 상상이 돼요. 근데 제가 우리 눈썹 사이에 있는 제3의 눈으로 이 마음나무를 보자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날씨 명상을 반복 하시다 보면 내 머리에서 떠올랐던 것과 실제로 우리의 이 제3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시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뜻밖의 나는 오늘 별일 없었는데 크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무가 잎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명상 자주 해주시고요. 한 2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정하기입니다. 주제 정하기는
우리가 마음의 아픔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어서 마음글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가 있을 때 주제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할 때 그 주제에 얽힌 사건들, 상황들 떠올리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게 되는데 주제를 딱히 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네? 뭐지?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상황 쓰기로 그냥 넘어가셔도 되세요. 근데 이 주제라는 거는 사실은 마음글 쓰면서 거의 하나의 주제로 한 권을 쓰시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아이와의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아이와 말이 안 통해요 라는 주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쓰고 넘어가게 되진 않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집중해서 여러 차례 쓰시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감정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감정을 완전히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고 그 다음 주제로 다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주제 하나를 정하셔가지고 1회, 2회, 3회 이렇게 마음글 쓰실 때마다 아마 같은 주제로 그렇지만은 조금씩 내 마음의 무게는 덜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 정하기를 좀 해보시고 워크북 뒤쪽에 가면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나열하기가 있어요. 리스트, 버킷리스트처럼 리스트를 쭉 만드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의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을 쭉 쓰셔도 돼요. 낯가림이 심하다. 매사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또 이제 아내와 말이 안 통한 대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쭉 아니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주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 10가지 이상 쓰셔서 그걸 주제로 삼아서 글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갈등 상황 쓰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었던 감정과 관련된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5분 정도 쓰시면 많이 쓰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자,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순간이 있죠. 있는데 그 순간을 그러니까 잘못을 판단하지 마세요. 글을 쓸 때.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내 기분이 어땠는가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 상황을 다큐멘터리처럼 쭉 어딘가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가 우리를 찍고 있다. 고 생각하시고 글을 쓰는 나는 그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보는 대로 글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황을 묘사를 하실 때는 굳이 감정이 들어가진 않겠죠. 근데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는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속으로 좀 부끄러웠다? 예쁘게 말하면 부끄러웠다? 아니면 자존심 상했다? 아니면 조금 더 심하면 쪽팔렸다? 이렇게 편한 대로 쓰세요. 왜냐하면 이 글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요. 나 혼자 일기같이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었던 솔직한 그 감정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좀 속으로 창피하고 내가 나이는 더 많은데 저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얼굴 뜨거워지는 느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때 내가 사실은 속으로 되게 창피했다 그런 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얼른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떴거나 그랬을 수 있는데 나는 왜 화제를 바꾸고 자리를 떴을까? 저 속으로 창피했다. 그 순간에. 그런 걸 여기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아픔이거든요. 그거 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등 상황 쓰면서 내가 낮에 이런 부끄러움 진짜 수치스럽다. 약간 내가 못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 생각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상되는 장면 쓰기. 갈등이 있던 일에 대해 쓰다가 연상되는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면 연상되는 사건이나 느낌에 대해 써보세요.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분이 어땠는지 써보세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연상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지금 있었던 일을 쓰다 보면은 과거의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거든요. 그게 글쓰기의 힘이고 일종의 알고리즘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렇게 우리의 무의식이나 과거의 비슷한 아픔이 순간으로 글쓰기가 우리를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묘하게도 그때 느꼈었던 감정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거의 동일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 느껴지는 몸의 통증도 있는데 그 통증이 지금도 똑같이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상되는 장면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시작된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때도 나의 감정, 내가 느꼈었던 아픔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찾는 데 집중해서 쓰시고 그 감정을 찾아내고 인정해 주는 게 우리 마음글의 핵심이거든요. 그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내 마음 내가 알아줘야지 누가 알아줍니까? 꼭 찾아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황 서술하기와 연상되는 장면에서 찾아낸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정말 이런 거 들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난 면이 있는 거 내가 인정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좀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추게 되고 좀 뭔가 괜찮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고 아이들, 엄마한테 혼나는 아이들 심정이 꼭 그렇죠. 그리고 아내한테 잔소리 듣기 싫은 남편의 심정도 꼭 그렇고 그리고 아내들도 역시 그렇죠. 다른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잔소리 내가 너무 많이 하나? 그럼 내가 뭐 좀 흠잡히면 안 되는데 아내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을 못 해요. 그리고 그냥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그게 나를 아프게 하는 큰 나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순간에 아팠구나 라는 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토라진 아이같이 한 군데 어딘가에 숨어서 계속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몸이 아프게도 하고 아니면 우울하게도 하고 괜히 무기력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느꼈었던 그런 어려운 감정들을 찾으셨으니까 꼭 공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 부르세요. 수정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났었구나. 혹은 수정아, 너 그때 참 슬펐구나. 이런 공감의 글을 써주세요. 말로도 하고 글로 꼭 써주세요. 글로 쓸 때 그 공감의 힘, 또 이제 덜어내는 힘이 몇 배가 증폭이 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그렇게 슬픔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야. 난 항상 행복하고 밝은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나 그때 굉장히 슬프고 무기력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랬어. 근데 수정아, 너의 그런 마음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너 얼마나 외로웠니? 그렇게 말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 써주세요. 사과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그 나를 힘들게, 그 외로웠던 그 감정에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 감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과하지 않으면 토라진 아이같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자, 이제 감사하기입니다. 이 감사하기는 또 감사하기야?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면 수업을 하면서도 역시 감사하기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많고, 학생들하고도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도 이제 해봤는데, 약간 이제 다른 데서도 선생님들이 감사하라고 그러더니 여기 또 감사하기구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감사하기에서 중요한 거는 타인에게 감사하는 거를 저는 두 번째로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는 바로 나거든요. 근데 나에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못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감사하기예요. 근데 감사하기를 제가 이제 감사한 점을 찾아 쓰세요 그러면은 막 억지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억지로 찾으시면은 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억지로 찾으시지 말고, 이게 진짜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들 가슴 찡한 그 느낌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기가 안 되면 제가 칭찬하라고 하거든요. 칭찬.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장점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두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두 가지 정도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장점을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도 그 순간에 좀 몰입을 하셔가지고 진짜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도 가슴이 찡해져요. 그래서 이 감사하기에서는 중요한 느낌이 찡한 거예요. 찡한 거. 칭찬을 해도 찡하고 감사를 해도 찡해야 돼요, 마음이. 그게 진짜 감사하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주변에 나를 도와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은 또 그건 또 이분도 감사하고 저분도 감사하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게 감사할 일 꼭 찾으시는 거. 그리고 찡한 감사가 안 되면은 찡해지도록 칭찬을 하세요. 장점을 칭찬을, 인정을 하셔야 돼. 내가 가진 장점을 인정을 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을 인정을 하면서 나를, 장점을 인정을 할수록 내가 그걸 더 잘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밝아지고. 그런 체험 여러분들 하시기 바라고, 또 이 감사하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인데 이거 참 힘들어 하셔요. 어떤 분들은 몇 주가 지나도 못 찾아요. 감사한 점을.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왼수 같은 인간을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뭘 잘한 게 있다고. 근데
가만히 그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가 나를 도와준 적도 있다니까요. 도와주지는 않았어도 내가 저 사람 저런 면은 또 잘하는데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제가 감사한 거 리스트 쓰기 많이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특히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장점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래서 장점을 찾으셔가지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 인정을 해주셔야 돼. 그분들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 힘들어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책의 머릿말과 꼬리말에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것은 진실이다 라는 말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갈등하는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기 힘드시죠? 그거 인정하기 힘듭니다. 저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인정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맞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 주변에 이상하게 직장 생활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옮겼는데 거기 가니까 또 그런 인간이 있어. 이런 분들 있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나를 비추는 거울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옮기셔도 소용이 없어요. 나의 모습을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타인에게 감사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나에게 감사하기, 그리고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장점 찾아서 인정해주기, 이게 핵심입니다. 자, 비우기 보겠습니다. 비우기는 글쓰기 시작하실 때 이 무게를 마음에 주제 정하기 하실 때 주제 밑에 내 감정의 부정적인 감정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킬로그램 단위로 다실 수 있도록 워크북 뒤쪽에도 10회 정도 달아볼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하셔도 되고 글쓰기 전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몇 킬로그램이었는데 몇 킬로그램으로 줄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되는 상황, 굉장히 좀 걱정됐었던 마음, 그게 글쓰기 전에 몇 킬로였는지 한번 달아보시고 글 쓴 다음에는 이게 몇 킬로가 됐는지 느껴보시면 돼요. 그때를 상상하고 그 마음을 내가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은 무게가 짐작이 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다 잘 쓰시더라고요. 집중해서 글쓰기 하시고 제가 지금 감사하기라던가 공감하기에서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잘 하신 분들은 이 무게가 많이 줍니다. 적게 주는 분들도 5kg 이상 주시는 것 같아요. 5kg에서 많이 준다고 하시는 분들은 60kg 이상도 덜어내세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 감정 자체를 찾아내고 봐주고 인정하고 하는 과정이 벌써 이게 비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글 쓴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느껴봤을 때 내 감정이 이만큼 가벼워졌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낸 그런 부정적인 감정 확실히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 풍선 터트리기 또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 감정 풍선에다가 여러분들 감정 써서 몇 킬로그램 날려보낸다. 이제 풍선을 직접 부시면 또 더 좋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풍선에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고 그 불어넣은 만큼을 이제 히말라야 산으로 날려보내세요. 바다로 보내셔도 되고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점차로 이걸 비워나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비워낸 그 감정이 반복이 안 돼요. 너무 신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슬픔을 비워내기 위해서 무작정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작가분들 중에서도 본인 얘기를 이렇게 두껍게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을 글을 엄청나게 쓰셔서 진짜 인생 역전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와중에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많이 극복하고 가족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글쓰기가 무작정 쓴다고 해가지고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 심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비워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감정을 비워내는데 그 슬픔이라는 감정 아니면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 이런 거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후회 이런 거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시련의 아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덜어내다 보면은 그 감정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그 감정의 굴레로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 마음글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슬픈 생각이 살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 때문에 슬픔과 원망 이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원망도 없고 그리고 슬퍼서 눈물 나고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마음글에 제가 공감하기 하고 감사하기 부분에서 강조했었던 부분에 집중해서 글쓰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신도 달라지시고 하시는 일도 당연히 잘 풀려요. 그리고 이 글을 쓰다 보니까 마음글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개선이 효과가 가장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져요. 자, 부정적인 감정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은 도처에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하기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선물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좀 비싼 거, 이런 거는 우리 평소에 잘 못 사잖아요. 근데 이 선물하기 때 마음껏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감사한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진짜 선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멋진 거, 남 주기도 아까울 만큼 좋은 거, 그런 거 선물 상자에다가 선물하시고 용도도 쓰시고 언제 받는지 그런 것까지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워크북 뒤쪽에 보면 제가 감정 그래프 그리기, 나의 감정의 무게 달기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놨죠. 인간관계, 분노, 불안, 우울 이렇게 나눠놨는데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지금 인간관계 스트레스 얼마나 받고 있지 해서 무게로 달아보시고 이렇게 달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10회 정도 달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무게는 글쓰기를 하면은 물론 글쓰기 하기 전후로 해서 달아보시라고 이 표를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글쓰기를 안 하셨을 때도 한번 달아보세요. 근데 이 무게는 달면 달수록 자꾸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를 이렇게 몇 킬로그램으로 쓸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리고 싶은 분들은 그래프로 그리도록 또 해놨어요. 두 개 다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이 책에 머리말 꼬리말에 넣어놨듯이 이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전제 하에 글을 씁니다. 이런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글을 써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모든 분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 이렇게 하는 분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두 마디만 들어도 제가 딱 알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분은 두세 번만 써도 많이 변하겠다.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습은 거울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왜 나를 비추는 거울인가? 그것은 나를 보면서 나를 깨우치는 거죠. 너 이래. 너 이런 모습 계속 둘 거야? 바꿔야지. 너 아름다워지고 싶잖아. 더 크고 싶잖아.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글에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설계 속에 있다라는 전제가 바로 두 번째 전제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이고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뭔가 너무 고통스러워. 돈도 없고. 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일까? 누군가? 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글에서는 이 삶을 설계한 사람이 신이건 나건 간에 분명히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설계도에서 보면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삶을 설계한 사람은 도대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줬어.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것과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것 정말 다르죠. 왜 이런 환경을 줬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왜 이런 아내를 줬고 이런 아이와 이런 시어머니와 이런 직장 동료들을 나에게 줬을까? 그리고 이런 직업을 왜 내가 갖게 됐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려운 단계들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걸까? 나에게 어떤 과제가 있는 거고, 이 과제를 내가 클리어하면 이 과제를 잘 수행한 다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도약을 할까? 그것을 한번 이 설계도 속에 다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지금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유추하는 거죠. 이거를 설계한 사람은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설계한 것 같아 라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유추해서 써보는 설계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을 앞으로 내가 설계한다면 어떻게 설계할까? 나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거 진짜 질렸어. 이제 싫어. 나는 호주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농장을 운영하는 굉장히 키 크고 건강한 남자로 살겠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매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 같은, 정말 월급을 받아도 통장을 스치는 이 생활 너무 싫어. 나 재벌 2세로 살을래. 재벌 2세의 삶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설계를 해보세요. 10번 정도까지도 해보시고, 근데 그 설계를 할 때 설계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무작정 주사위 던져서 설계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 목적을 다 정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무작정 그냥 던져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싶지 않죠. 어제와 오늘이 이랬듯이 내일도 이렇다? 똑같다? 그게 그거다? 정말 우리 왜 사는지 사는 이유를 모르겠고 살기 싫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10회 정도 설계를 하면서 내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어떤 지혜를 배워나갈지 그런 거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제가 아까 부연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돈이 없다 이런 것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 가난 아니면 가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를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도 분명히 내가 만든 어떤 환경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다면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내가 나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를 매일 허덕허덕하게 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글쓰기도 하거든요. 주제로 해서. 그러면서 글쓰기를 하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10가지 이상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 시절처럼 지내고 싶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문제들도 쓰셔서 계속 집중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워크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또 대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카페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길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길을 가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마음글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글족으로 함께 언제나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장 수고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글족, 글 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